최근의 방송, 최고의 앵커, 최경영 앵커가 진행하는 스픽스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저는 최경영 앵커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경사가 있어서 2주 동안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최경영 앵커는 11월 초에 돌아오실 예정이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 사이에 남아있는 일주일을 아주 그냥 알차게 여러분들께 저를 각인시켜드리는 그런 자리를 한번 삼겠습니다. 네, 저는 노영희 변호사고요.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한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분들이 이 정치 분석의 주축이죠. 아, 그런가요? 정치 분석은 조금 이 스픽스에 여러 코너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지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색깔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분석의 매력? 혹은 정치 분석만의 특색? 요 스픽스에서 감독은 그 진격의 용사? 네, 역전의 용사들. 역전의 용사. 네. 네. 진격의 프로그램. 거기서 네. 다 하고 저희는 이제 아침에 품격 있고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이런 걸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긋나긋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그건 김민아 평론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김민아 평론가 되게 날카로워요. 날카롭고. 아 제가요? 저는 뭉툭하고 무겁습니다. 또 터질 때감이 있잖아요. 무겁습니다 일단 이렇게 뭉툭하고 네, 우리 분탁. 해머 같은 평론. 한 번에 딱 있어, 네. 한 방에 있어. 우리 그럼 김상환 평론가님 어때요? 저는 요즘에 뜨능이라서 종종 들리긴 하는데 이 사실 유튜브 나오면은요 좀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 강박에 좀 시달리지 않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 방송 스픽스에서 했었잖아요, 아침에. 네, 그렇죠. 네,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때는 정확히 어떤 컨셉의 프로그램이었죠? 두 분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방송을 원래 두 분이 네. 그 KBS에서 저녁 때 밤에 라디오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엔 그 목소리가 참 듣기 10시야, 좋다고 퇴근할 때 10시야. 네.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와서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세상이 바뀌었구나. 밤낮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아, 그렇구나. 좀 했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수신문 읽는 재미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수신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지 지금 굉장히 갈등하고 있잖아요. 네네. 윤석열로 갈 것이냐 한동훈으로 갈 것이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버린 것 같고 기대를 뭐 아예 안 하고 포기한 것 같고요. 뭐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나? 이것도 사실은 좀 갸웃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수 언론의 태도를 좀 관찰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김민아 평론가?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이 자기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네. 그치. 그 취재도 제일 잘 될 것이고 정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이 안 쓰지만 또 안 쓰는 것 같지만 조금씩 더 써놓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 찾아내는 재미가 있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찾아냈다고 막 이렇게 또 잘난 척하는 재미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이제 정기환 대표님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뭐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야, 이게 되게 그 톤과 목소리의 그 강도 뭐 이런 거 들어보니까 매우 지금 불쾌하네요. 어제 혹시 그 중알바 아내리 논설이랑 칼럼 읽으셨어요? 네, 그것도 이제 네. 보통 안예리 논설 이거는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의혹 제기 플러스 나도 한번 이런 뭔가를 이 정권의 불편한 얘기를 한번 써보겠어 이런 각오로 쓰고 있는 건데 보통 그런 거 안 쓰거든요. 그분이 그런 사람까지 그런 얘기를 쓰고 있다라는 거는 이 정권이 앞으로 곧 위기가 닥칠 거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스픽스와 함께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가운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원일기를 시작으로 드라마, 영화, 예능에 출연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던 김수미 배우 25일 오전에 향년 75세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심정지가 발생을 했고요. 오전 8시께 상모병원으로 이송이 된 후에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5월에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가 있어서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1970년 MBC 공채 3기 탤런트로 데뷔를 했고요. 상당한 미모를 자랑했었죠. 그런데 아주 파격적으로 연기 변신을 해서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업인 역을 맡아가지고 할머니 역할을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2002년 전원일기 종영 이후에는 발리에서 생긴 일, 안녕 프란체스카 등등에서 활약을 했고요. 명품 조연 배우라는 이름으로 찬사를 얻었고요. 마파도, 영화 마파도 가문의 영광 2 이런 영화도 출연을 했는데요. 요즘에 뭐 수민의 반찬가게 또
회장님의 사람들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로 또 자리매김하기도 했죠. 근데 마지막에 가문의 영광을 조금 너무 좋아했던 나머지 무리하게 또 하시다가 또 조금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좋은 곳으로 잘 가셨으리라고 믿고요. 예, 우리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각 프로그램마다 성격이 조금 다르고 독특하다. 근데 우리 이 정치 본색은 성격이 정확히 무엇일까?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였는데 아까 갑자기 이제 이 특종과 관련해서 신기 불판을 내색하면서 우리 김한 평론가가 역진영사만 특종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신기가 불편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럴까요? 참고하고 있다 이런 말씀. 근데 저는 정치 본색을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역진영사들이 나오는 평론가들은 평론가이면서 약간 좀 저가 많이 나가잖아요. 거기를. 예, 거기는 조금 뭐라 그러나 이 정치 본색보다는 덜 전문적인 방송처럼 보인다거나 할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하다고 할까. 여기가 좀 더 정통파 정치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 나오신 이 세 분은 시청자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이 정치 평론을 아주 정통파의 입장에서 해주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스픽스 방송이 여러 개 있지만 프로그램별로 성격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이걸 좀 위에서 보시면 재밌지 않나 이랬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요즘 완전 사면 초과입니다. 세상에 전국 지표조사 MBS 기준으로 취임한 이후에 가장 낮은 최저치.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그런 회담이 또 영향을 빚었을까 이런 의문도 있던데 어쨌든 최저치인 22%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자, 이렇게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뭐 아무런 일단은 대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점에 가면 뭔가 대통령이 뭔가를 수습하는 모습도 보이고 소위 말하는 대통령스러운 행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최근에 국면들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면담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다운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실망이 결국엔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을 포함해서 범보수층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25%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오늘 갤럽도 20%까지 떨어졌다고 하고 보면 갤럽이 더 떨어졌죠? 네, 갤럽이 20 나왔어요. 20. 네, 그 층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보수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불인정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갤럽 조사는 갤럽 조사도 최저치가 나왔거든요. 지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21% 나왔어요. 그게 최저치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1에서 23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지난 주에는 22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좀 더 떨어졌어요. 20 2%가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네, 20 나왔는데 이게 사실 뭐 여러 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갤럽 조사가 아주 오랫동안 조사를 한 기관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역대 정부하고 비교가 가능한 조사이기도 해서 좀 상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번에 20 나왔다는 얘기는 만약에 한동훈, 윤석열 양자 대결이 좀 더 여야 갈등이 더 심화될 경우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고요. 제가 뭐 지금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다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제일 눈에 띄었던 건 70대 지지율이에요. 21에서 23 왔다 갔다 할 때 70대 지지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70대 지지율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받쳐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네. 70대 이상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70대 이상 긍부정 평가가 뒤집혔어요. 그래요? 네. 70대 70대 이상이 잘하고 있다가 41이고요. 잘못하고 있다가 43이 나왔어요. 어머. 그러니까 결국 지금 60대는 이미 다 돌아섰거든요. 네. 60대는 잘하고 있다가 31이고 잘못하고 있다가 63이거든요. 그러니까 60대는 이미 이전부터 돌아서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지지율이 나왔는데 70대마저도 지지율이 깨지고 있는 거다 지금. 이거는 좀 주목해봐야 될 현상인 것 같고요. 대구 경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대구 경북이 잘하고 있다가 26이고요. 잘못하고 있다가 60이 나왔어요. 대구 경북이. 그쪽도 이제 돌아섰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요. 네. 그리고 부울경이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낮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잘하고 있다가 27, 잘못하고 있다가 59거든요. 오히려 부울경이 대구 경북보다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네. 이거는 아마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효과가 일정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지지층이 결집해 있는 상태고 그만큼 관심을 그 지역에서 선거 열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 만약에 대구 경북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부울경의 다음번에 어떤 실망감이 더 커져가지고 조금 더 떨어진다. 이러면은 진짜 19, 10%대 숫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다음 주를 주목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작다 그러니까 우리 PD님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일상 속 행복 라이언님이 10%대 사실상 10%대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이 돌아섰습니다 이랬는데 김민혜 평론가님 어때요? 갤럽에서 이제 20%를 딱 찍은 게 이제 추석 전에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의정 갈등 한참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또 그때도 이제 그 대립각이 좀 있고 요럴 때잖아요. 그때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이제 의정 갈등과 관련돼서 여야정 의정 협의체를 만들고 뭐 요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의료 개혁이니 뭐니 하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가지고 맥락이 형성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이 전화 면접으로는 한 20%대 중후반, 그리고 ARS로는 뭐 30%대 중후반 요 아래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요게 원래는 그 수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 요인이 작용을 한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보수층도 어떻게 커버하지 못하는, 우리가 뭐 시장의 용어로 실드를 치지 못하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거나, 대표적으로 뭐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게 김건희 여사 건이에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 의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한 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에 답을 못하는 요게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전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하고 싸운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뭡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이러잖아요. 네. 이 예를 들면 MBS 조사의 경우는 21일부터 이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그러면 21일 날 만남이 이루어졌으니까 적어도 22일, 23일은 이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만남이 반영된 조사거든요. 그 이틀 정도는. 네.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됐으니까 보수층의 내부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상당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치 나온 거고, 갤럽도 아마 제가 지금 자세한 날짜는 지금 못 봤지만 반영된 날짜일 거예요. 날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 둘이 싸우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 그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그렇게 무시하는, 완전히 그거는 짓밟으려고 만든 이벤트지 않습니까? 회동이라는 게 딱 보니까. 그러니까는 보수층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 같아. 이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령층, 영남, 그중에서도 TK 이런 데서 부정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또 최저치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예를 들면 반등을 하려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게 해결이 되거나, 네. 윤석열 한동훈 사이가 좋아지거나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너무 될 기미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앞으로 떨어지거나 요 상황이 유지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역시 김민혜 평론가 한국갤럽 조사 안 보고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갤럽에 나온 있는데요. 거랑 똑같네. 네, 한국갤럽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15거든요. 부정평가 이후에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전에 나왔던 부정평가 사유가 그대로 다 있는데요. 소통 미흡이 부정평가 이후에 한 4%포인트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소통 미흡. 네, 여당 내부 갈등이 2%로, 그러니까 일종의 부정평가 사유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2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진 사흘 동안 이루어진 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난 그 차담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갈등이 반영이 된 여론조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안 되고 여당 내부 여야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네. 보수층이 깨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음 주에 더 깨지면 진짜 10%의 숫자도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TK나 노인들을 이제 선거 때 뭐 기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민심 동향 취재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슈 민감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뭘 물어보면 이슈를 물어보면 뭐 좀 보지 뭐 이런 식의 대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한 지지층인데, 근데 저는 유난 갈등에서 TK나 노령층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진보적 정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야 저기서 뭐가 되겠어?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갖죠. 그리고 보수층은 거기서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죠. 근데 이 TK와 노영철 뭐를 보는 거냐면 대통령이 대통령처럼 처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어쨌든 뭐 후배 검사잖아요. 그리고 만났으면 네. 뭔가 통 크게 이거를 해주고 박대도 안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왜 저걸 뭐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이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 22%가 나왔는데 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뭔가 이제 기대를 그만해야겠다. 사람이 그렇다. 이런 이제 평가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 단계로 네, 보여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난번 총선 때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문제 나오는 거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쪽에 뭐 원외 인사라든가 국회의원들도 공유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김건희 얘기 듣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일정하게 반영이 됐다고 보이는데 지금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는 건 그 차담회 때 대통령의 옹졸한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기대감을 접기 시작했다. 근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라도 뭔가 제 역할을 하면서 뭔가 치고 그쵸, 나가주길 그쵸.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거기서 결론이 안 나오고 한동훈 대표도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이제는 기대할 게 없다 쪽으로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 제가 게다가- 저기 한마디만 제가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부연을 하자면은 보통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 정치 뉴스 보면서 아 저 두 사람 간에 긴장 관계가 있고 싸운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알더라도 어떻게 연출을 하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만났으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밑에서는 막 싸우더라도 이렇게 모처럼 만나가지고 나라를 어쨌든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의 문법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권의 문법이잖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속으로는 싸우고 있어도. 근데 우리가 본 건 뭐냐면은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든지 간에 나는 오늘은 한동훈이를 한번 혼내줘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한동훈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아주 이자는 배신자이다.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태도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고령층이 보기에도 이게 대통령이신지 아니면은 어떤 집단의 그냥 뭐 두목님이신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태도지 않습니까? 딱 봐도. 네.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됐을 거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네.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 많은 분들이 3분기 경제 성장률 숫자 보고 깜짝 아마 깜짝 놀라셨을 놀랐어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0.1% 성장했거든요. 2분기는 마이너스 0.2였어요. 1분기만 1.3 성장했는데요. 한번 잠깐. 1분기 1.3 올라갔을 때 대통령이 이제 한국 경제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모범적인 그 어떤 경제 회복의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8월 국정브리핑 때도 그렇게 막 장담하듯이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끼고 있는 3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났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차관 경기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지금 곳곳에 식당 문 닫고 이러는 모습들 아마 목격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동네 8시만 되면 깜깜해요. 다 문을 닫아가지고. 이게 1%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걸 되게 웃기게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1% 떨어진다는 거는요. 네. 우리가 지난해 1.4가 나왔거든요. 그걸 거의 IMF 이후에 그러니까 그 우리 외환위기 환란 이후에 거의 처음 나오는 숫자나 다름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하고 비교가 될 만큼 지금 내수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IMF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한국은행도 이제 숫자 조정해야 될 상황이 네, 왔는데 네. 2.4를 전망했는데 2.4는커녕 제가 보니까 2% 초반이나 1%까지 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라고 했어요. 근데 내년은 2.2라고 예상했어요. 한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무디스는 한국의 성장 동력이 이제 상실돼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근데 OECD 국가 가운데 국가 재정 역할이 가장 지금 적은 국가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년 예산안을 지금 어떻게 짜왔습니까? 재정 건전성 강화하겠다고 지금 그건 국가 안 예산 써요. 그거 안 쓰는 걸로 해놨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은 돈을 어떡할 안 쓸 때가 거야, 아니에요. 지금? 돈을 퍼가지고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야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좀 네. 다른 얘기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네. 임계점에 도달하는 건 그러니까 올해 어떤 상황이 또 급변하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내년쯤 돼서 네. 확 갈아엎어버리겠다.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바로 민생에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 아, 난 지금도 막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더 폭발할 더 가능성이 있다. 폭발한다?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경제 관련된 회의를 하거나 대책을 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 회의를 하면 뭐를 막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관료들이? 근데 대통령 마이크만 잡으면 무슨 얘기만 합니까? 원전 수출 얘기만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게 뭐 관가가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숫자나 이런 거에서 뭔가 거기에 적재적소에 적합한 정책들을 왜 못 만들겠습니까, 정부가. 근데 대통령이 그런 회의 자리에 들어가서 마이크만 잡으면 원전 수출하고 재생에너지 비판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 관료들, 경제 정책이나 경제 관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어제 대통령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삼성이 전면 광고를 일간지들에 냈는데 그 광고를 김치냉장고로 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오랜만에 짓이야? 봤거든요. 삼성이 김치냉장고 광고하는 거. 그 얘기는 뭡니까? 반도체가 망한 거야? 반도체나 휴대폰에서 삼성이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는 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56,000원이래요. 네. 근데 제가 그냥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있으니까 본 기억에 삼성이 김치냉장고 광고하는 거는 한 5, 6년 전에도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삼성조차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맨날 뭐 그런 뉴스 진짜 중요한 그런 뉴스 아니라 맨날 여사가 이러니 어떠니 비선이 이러니 저러니 에이. 해야 하고 있으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은 이거는 사정을 제가 좀 알겠다. 잠깐만, 나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삼성은 대통령 쫓아다니면서 떡볶이 먹고 다닐 때 알아봤어, 내가. 맞아요.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잘못한 거예요. 제대로 자기가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끌려다니고 대통령이 여기 가자 그러면 저기 끌려가고 맞아요. 여기 가자 그러면 저기 끌려가고 야 여기다가 투자하고 돈 좀 파부어줘 봐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정할 때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대통령 눈치 보면서 그걸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영업이익이 최대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가 떨어져 그럴 때 또. 최태원 회장이 그런 부분에서 결단력 있게 행동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요? 방금 전에 그 광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광고업계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요즘에는요. 네. 그냥 아예 원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광고 필름을요 그냥 갖다 줘요. 자기네가 만들어서. 신문사에 그냥 갖다 놔요. 아. 놓고요. 삼성이 이제 그거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쫙 넣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이 광고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삼성이 지금 광고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네. 어떻게 해서든 신문사나 이런 거 언론사에다가 삼성 광고를 넣어서 너무 부정적으로 써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고요. 김치냉장고 광고는 다른 광고 할 게 없으니 그냥 그 원고 그냥 돌려준 거예요.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돼요. 네. 줄리 리님께서 진짜 빡쳐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무사. 햇빛마을님 동네 도시락 아줌마 울더만요. 장사 너무 안 된다고. 톰킴님 동네에 공실이 너무 많아요. 햇빛마을님은 생각난 김에 금반지 2개 팔러 가야 됩니다. 우리 동생도요 솔직히 요즘 돈 없다고 집 팔아가지고 어디 딴 데 이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나도 속상해 죽겠어요. 자 스픽스 정치보세 응원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 많이들 보시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가 너무 적어요. 좋아요가 특히 적네요.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그래야지 여러분들하고 좀 더 활기차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퍼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안개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만 나라 세수 적자가 32조입니다. 나중에 나라비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답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 게 진짜 목표 아닐까요? 그것까지 정말 그럴까요? 그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망하게 하겠다는 목표도 없어요. 그런 목표도 없어요? 네, 그냥 참네요. 한동훈과 싸우자, 뭐 싸우자. 이런 거. 아이고, 진짜 내가 먹겠다. 뭐 너무 이런 거. 신경질난다 진짜. 그러니까 권력 다툼, 난 방어한다 이런 거. 올드보이에 나오는 오대수예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있으면 이렇게 안 하죠. 나는 그렇죠. 웃긴 게 권성동이 어저께 그랬어요. 한동훈이 그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3가지. 사실상 대통령이 다 수용한 거 아니냐. 여사도 안 나타나고 지금 얼마나 자제하고 절제하냐 이랬거든요. 어제 나타났죠. 그러자마자 딱 나타나는 거야. 윤 대통령 국정 운영평가 긍정평가가 22%고 부정평가가 27%인데 이 부부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73%가
김건희 활동 좀 그만해라. 얼굴 좀 그만 보고 싶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데도 왜 이번에 그렇게 꽉꽉 나올까요? 도대체 자기가 나와서 뭘 하겠다고? 나오면 뭐 달라지냐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왜 화를 더 돋굴까요? 그뭐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문이니까 원래 여사가 안 나와야 나올 되는 수는 거예요? 없었다. 뭐 이렇게 아. 또 얘기를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더 황당한 거는 오늘 이제 몇몇 신문이 이제 그걸 보도하기도 했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의장대 사열하고 막 하잖아요. 네. 군악대가 연주가 딱 시작되는데 하늘에서 북한이 뿌린 전단지가 전단지가 폴폴폴폴폴 떨어졌죠. 하면서 그 여사- 앞에 여사요. 잔디밭에 똑 떨어졌어. 근데 거기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써 있어.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상징적인 장면 아니에요? 너무 대통령 창피했어. 그 구두 바로 옆으로도 하나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옛날에 이런 과거가 있었나?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정부가 뭐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단지 그러니까, 문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결을 못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해결책이 없어. 너무너무 고민을 해봤는데 해결책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그냥 정부가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손 내려놓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일이 다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개혁도 지금 뭐 굉장히 떠들썩하게 정부가 뭐를 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무대책인 거 아닙니까?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상황이죠. 자, 이혼한 와중에 국정감사에서 또 아주 우리가 정말 경악할 만한 상황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그 KTV 공연할 때 여사를 위한 황제 관람 만든 거 아니야? 8천 몇백만 원 들여서 했더니 아니야. 너네들을 위해서 좋은 방송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우리는 그냥 잠깐 지나가다가 앉은 거야 이랬는데 결국에는 한 달 전에도 현장 답사했고 어차피 여사는 컨펌을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상황이었고 이게 그냥 다 드러난 겁니다. 이 맨날 거짓말만 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게 논란을 만든 것 자체가 웃긴데 이렇게 네. 긴 논란으로 가는 게 네.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가는데 당연히 사전에 점검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절차적으로 잘못한 건 어느 정도 비판받고 넘어가겠다 이런 태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악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물게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애초에 그게 이런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의 김자만 등장을 하면 말을 못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사가 뭐 그 공연을 보고 이런 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인데 이 건은 본질이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여사를 둘러싼 여사의 동선과 여사의 행보를 둘러싸고 왜 이렇게 공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거짓말을 하냐 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맨날 나는 대통령실이든 용산이든 뭐 누구든 간에 정부의 정보음이 드시는 분들이 말하는 건 이제 하나도 안 믿게 돼. 너무 거짓말이 많고 나중에 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관저 감사원 감사 결과 봤잖아요. 네. 관저공사도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다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나오는 모든 증거가 다 김건희라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이 정원 만들 때에도 어린이 만드는 업체 이거 진짜 이벤트 업체라고 할 만한 데다가 어린이 정원을 다 관리를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어린이 정원에서 KTV 국악 공연을 했는데 그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관저공사 하는데 거기를 총괄하고 어린이 정원 만들고 그리고 또 지금 부산 엑스포나 이런 거에 문화 관련돼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총괄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때 문구도 김건희 여사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 그런 것도 김건희 여사가 총괄했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 국악 공연에 대통령실 직원이 관련자들 국악인들 섭외도 하고 거기 김건희 여사 가가지고 황제 공연 관람한다고 해가지고 혼자 앉아 있고 이게 그냥 김건희란 영부인을 초대를 해서 거기 앉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 기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에 개입했다, 관여했다는 얘기가 더 신빙성을 전 더 얻을 수 있다. 이거 언젠간 다 드러날 일이다. 언젠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그렇게 늦게? 모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다 드러날 거라고 봐요. 뭐 공천 개입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거는 내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TV 공연은 그냥 황제 관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아예 기획 김건희라고 귀결되는 문제라고 우리가 의심하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싱크 한번 볼까요? 지금 싱크 준비되어 있죠? 나오나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네. 있어요? 자, 어쨌든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선 행사 보고는 한 내용이고요. 그냥 비공개로 진행할 거고. 발사를 했을 때는 고시절만 알고 있어요. 이게 자꾸 생각나요. 원래는 여기 들어오는 자체가 기타 상품인데 죽어나왔던 것들이 많은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 그 시기 자체가 11월 10일날이 뭐죠. 국감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발설은 하지 말고 이게 2023년 10월 24일 국악공연 실무자가 한 말인데요. 발설은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이게 자꾸 새나가면 안 돼. 원래 여기 들어오는 자체가 죽을 돈 살등 죽어나갔던 것도 있는 것이야. 이러면서 공연 도중에 또 이제 김여사 만찬 준비 이런 얘기들 또 하면서 사전 답사할 때 창문 열까요? 여사님이 또 열라고 한다고 창문 안에 것만 갖다 놓고 밖에는 보일 수 있게 또 해달라고 한다고 이러고 또 김 여사가 만찬에 대해서 공연자들 동선도 또 확인했다는 거예요. 공연을 보셔야 하니까. 그런데 공연자들이 또 밖에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들을 보일 수 있게 어떻게 좀 해줘봐요. 또 카페트 이쪽에 많이 묻어서 이쪽에 여사님들이 이 여사님 앉아야 되는데 여기 카페트 왜 이래 뭐 들어온 거 마냥 묻었네. 이게 뭐예요? 게다가 지금 국감 때문에 바빠서 준비해야 된다는데 부담이 된다는데 뭐 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도 나온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오늘 거하고 합쳐보면은요. 지금 혼자 무슨 짓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결국 그 공연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답니까? 그 돈을 쳐 들여가지고. 글쎄 뭐 KTV 시청자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그러니까요. 유튜브 본 사람들도 뭐 얼마 안 된다고. 유튜브에는 올리지도 않았고 이게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해서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세계인들이 보도록 그런 자랑스러운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유튜브에 올리지도 않았고 자기들 KTV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트에 이걸 올린 날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는 이게 확인했을 때 조회수가 한 500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조회수라는 게 실제 뭐 본 사람하고 일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500보다는 적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2번 클릭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몇백 명 수준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했냐 애초에. 그러면은 애초에 왜 했냐에서 시작된 질문이 결국 김건희 여사를 위한, 김건희 여사에 의한, 김건희 여사의 행사 아니었냐? 이제 의문을 이렇게 가졌던 건데 이런 정황들이 다 그런 행사 맞았네 라는 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꾸 아니라고 하더니 아닌 게 아닌 거를 다 지금 드러내지 않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쭉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첫째, 이 행사는 다 김건희 여사의 기호에 맞아야 되고 김건희 여사가 와야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대로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에 맞춰서 하면서도 둘째,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난리가 날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사니까.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게 인사가 어떻게 나는지 보면은 쫙 보여요. 왜냐면 KTV 방송기획관으로 있던 최재혁이라는 사람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때 이거 기획 대통령실 갔어요. 그치, 그때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KTV 사장이 난 잘 몰라요. 방송기획관이 다 알아서 했어요. 방송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자리예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올라왔어요. 올라갔어요. 그 홍보기획비서관은 어디로 갔어요? 이기정 의전비서관으로 갔어요. 네. 지금 십상시 일곱 간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요. 그렇죠. 김건희 아주 가까운 최측근 라인으로 분류돼요. 의전비서관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 유난 차담회 할 때 그때 옆에 그 정원 걸을 때 잔디밭에 그 옆에 사진 같이 찍혔던 사람이에요. 그 라인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기획관이 홍보기획비서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이 자리를 의전비서관으로 간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마포에 가가지고 뭐 자살 예방 캠페인하고 그럴 때 이렇게 쫙 하고 사진 찍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사진 딱 찍으면은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되고 이게 언론에 뿌려지냐면요. 김건희 여사와 홍보기획비서관하고 얘기해서 언론에 뿌려진다고 해요. 그 자리에
최지역 방송기획관이 갔다는 얘기고 그 사람이 KTV 국악 공연을 기획했다는 얘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애초부터 처음 기획부터 다 했던 행사다. 그리고 이게 자기가 가서 관람한 거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 스타일에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일처리 방식인 게 지금 쭉 말씀하셨지만 보세요. 일을 뭔가 누군가들이 김건희 여사가 주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외부에서는 그거를 몰라야 한다고 해서 비밀리에 하는데 공식 라인은 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리고 일은 실제로 됩니다. 그 책임을 지는 건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책임을 또 져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KTV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고 대통령실에도 똑같이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이 모르는 일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막 진행이 되고 공라인은 그걸 또 몰라요. 그러니까 김건희 스타일의 일들이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벌어지고 KTV에서도 벌어지고 또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서 벌어지겠죠,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거는. 근데 이게 뭐 약간 여담이고 농담인데 기자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의원 관련된 사진이 셀렉이 돼서 나오는 걸 보잖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진을 뭔가 이렇게 감식할 수 있는 사람이 감식을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 행보 관련된 사진이 나오면 이 사진을 왜 릴리즈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농담으로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게 다른 사람이 보는 거다, 사진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면 이렇게 퀄리티 차이가 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사진에 그런 걸 셀렉하는 역할을 홍보기획비서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기획비서관이 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동선이라든지 사진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데 왜 이번에 윤석열 한동훈 회담에서 어떻게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랑 회담을 하는데 그런 구도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합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의도 없고 일 모시하는 거죠. 그건 매기는 그렇지. 사진이잖아. 그런 정도였던 거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환하게 분위기 내가지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행사였던 거죠. 애초부터 동선도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고. 무슨 밥 먹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이러고 그냥 사진 찍은 거를 그걸 그렇게 내보내냐. 이건 어느 정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날 했다고 밤에 밖에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없어. 퇴근하면서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를 말죠. 오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사진을 딱 보면 드는 뭐 감상이죠. 뭘 갑자기? 이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딱 말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알겠어요. 느끼는. 알겠어요. 네, 잠시 광고 보고 얘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초에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무슨 변동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맹보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변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비교원 108만 원 다 준대요. 한꺼번에 다 합치면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유심 변경 이런 것들인데요.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하게 되면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으시면 삼성 55인치 TV로 선택이 가능하고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에 신세계 상품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가입하고 김한을 가입시켜. 김한이 우리 또 김성환을 가입시켜. 김성환이 또 김민아를 가입시켜. 이러면 12만 원짜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네. 아니지. 김민아가 또 누구를 가입시켜야지 12만 원이 되는구나. 그전엔 8만 원이구나. 자, 엘세이브 비타민 B 제품도 저희가 드립니다.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경우에 얘기인 것이고요. 네, 지금 바로 1670-2571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 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강혜경 씨 관련해가지고 새롭게 나온 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뒤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픽스가 지금 강혜경 씨 관련된 자료 제일 많이 알고 있겠죠? 네, 저도 지금 거의 다 알고 있겠죠? 네, 그러나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폭로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픽스에서 어떤 경로를 취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들은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잘 설명해 드립니다. 강혜경 씨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조사가 이제 요즘에 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놀랬던 게 21일 날 그렇게 힘들게 밤 10시까지 증인으로 혹사를 했는데
몇 시간 동안 또 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가 왜냐면 그동안에 그분이 인터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잡았는데 그걸 못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응급실을 간 사람이 이제 다 알려졌어요. 응급실 갔다고. 검사가 그날 오후에 전화해가지고 내일 나와라 이런 거예요. 응급실 갔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걸 거절을 못하고 거절해도 되는데 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할 수 없이 그날 밤에 변호사를 막 급히 이렇게 또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근데 갔는데 아침에 가가지고는 세상에 11시간 반을 또 수사를 받고 왔네. 남편하고 변호사는 바깥에서 진짜 11시간 반을 혼자 막 기다렸고 남편분은 저녁 6시 이후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같이 기다렸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어제 연락 두절됐습니다. 결국에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저도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오늘부터 연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가야 돼요. 또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라고 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의 좀 전개 강혜경 씨에 대한 창원지검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뭐 알아봐 주세요 좀. 네. 차치하고 일단 이 사건이 12월 달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했잖아요. 처음에 이 사건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수사과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사과는 뭡니까? 검사가 없는 사무국에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9개월이 흘렀고 명태균 씨가 수면으로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자 보도에도 썼지만 명태균 씨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는 걸 알고 그 밀양국 연구소의 집기를 옮겨놨던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이 검찰이 첫 번째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오픈조차 그러니까 노출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때까지 별로 수사의 의지가 없었다는 게 이제 거기서 그렇죠.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공교로운 일인데 그 두 번째 다른 분들에 대한 진술을 받으면서 그 사무실의 존재를 검찰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서 들어가요. 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짐을 뺍니다. 어디론가 다른 데 옮겨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뭐 이게 전적으로 드러나고 어제 그죠 강혜군 씨가 들어갔다 나와서 한 얘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만 물어보더라. 그 전날 국감을 통해서 온 국민이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봤는데 물론 뭐 수사에서의 조서라는 게 빌드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뭐 기초적인 걸 물어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리고 지금 변호인이니까 아시잖아요. 강혜영 씨 신분이 뭡니까? 피의자. 네, 피의자 정치자금법은 무죄를 받았고 선거 그 두 개의 건 아니 무혐의를 받았고 두 개의 건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강혜경 씨만 이렇게 하고 명태균 씨를 소환한다 이런 얘기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가 지금 뭔가 시작부터 잘못됐었고 지금 전개되는 과정도 매끄럽지가 않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파란 하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디오 신경 좀 쓰세요. 좀 소리가 안 들려 이러시는데 제가 피디님한테 여러 번 말했는데 소리 조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소리를 높일 수 없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볼륨을 좀 높여주시고요. 지금 당장 목소리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아까 얘기한 명태균 씨 사무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열심히- 사무실 얘기를 하면 그 열심히 취재한 거 오늘 여기다 그러니까 ጨ어놔요. 이분이 아주 오늘 한겨레 신문에 치사하다니까? 일면 썼어요. 일면 되게 썼잖아요. 치사해요. 네. 어디가 왜 치사합니까? 왜 치사한지 몰라요? 내가 말해줘요? 오랜만에 일을 했으면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자, 산당 관련 내용 잘 풉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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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 아니고 저희는 취재팀을 꾸리고 나서 이제 뭐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제 매일매일 이제 나오는 이슈들이 있지만 결국엔 명태균 씨가 이권에 개입했거나 인사에 개입한 건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국정농단의 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는 아무런 직함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추적을 하다가 명태균 씨가 이제 창원시 그 부시장과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주 보고를 받았다. 근데 네. 명태균 씨가 뭐에 관심이 있었냐? 입지. 입지. 어디로 들어가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업체들이 오게 되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직책이 없는 명태균 씨한테 창원시 부시장과 국장이 왜 보고를 합니까? 어제 산당과 관련돼서. 그렇죠. 산당과 관련해서. 예. 그 부국장은 인정을 했어요. 한 4-5차례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났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김영선 의원을 만나러 갔던 거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실의 관계자인 줄 알았다. 명태균 그렇죠. 씨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창원시 국장이 창원시청 안에서 아주 에이스인 것 같아요. 경로를 보면 근데
창원 바닥에서 제일 정보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네. 그러네. 네. 네. 뭐 하여튼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보고를 입지 관련된 보고를 받은 거 거기 이제 문서를 보면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도 공개했지만 모든 문서 페이지에 보안주의라고 찍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산단 입지라는 게 요만큼 틀어져도 엄청나게 이해관계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명태균 씨가 5개월 전에 알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동업자인 강 씨가 있습니다. 이 강 씨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비서 출신입니다. 그 부산 쪽 정가에서는 좀 알려진 인물인데 이분이랑 같이 내가 사무실을 하나 차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근데 거예요. 진짜 부동산을 차렸어요. 네. 공인중개사를 그 동네에다가 차려가지고 진짜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가 산단이 어디에 입지가 정해진다라는 사실을 창원시 공무원 등을 통해서 알게 되고 네. 그 사실을 안 다음에 네. 그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나는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의화 쪽과 연결이 있는 어떤 강모 씨를 만나서 사무실을 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보도가 된 내용이지만 그 명태균 씨는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다 현금 수령해 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 그렇죠.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카드 하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강 씨가 그래서 그 산단이 화양 IC라는 이제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산단 부지가 어떻게 펼쳐지던 간에 이 화양 IC를 중심으로 해서 진출입로가 한다는 거를 확인하면 땅을 어디다 사도 돼요. 왜냐면 결국엔 산단 부지가 되면 수용이 될 것이고, 근데 이거가 사실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 산단 개발할 때는. 왜냐면 정부가 일괄 수용을 해버리니까 금액을. 그러면 산단 부지가 이 화양 IC를 중심으로 이 도로가 메인 도로야라는 거를 명태균 씨가 알게 되면 이 메인 도로 바깥에 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값이 그렇지. 수용되지 않고. 네, 수용되지 않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엄청 올린다. 네. 그 수용되는 거 사면 안 돼. 그 옆에 사야 돼. 그 감정평가 받고 반 금액으로 네, 그냥 네. 수용을 그래서 그 해버리니까. 사무실의 위치가 정확하게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쫙 이렇게 산단이 보이는 곳.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진을. 그래서 이따 공개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아, 두 사무실이 분이 그럼 협업한 거예요? 아, 이분은 변호인이니까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사무실에 한 칸, 그러니까 두 칸으로 이루어진 단층 건물이에요. 시골에 있는 그냥 단층 건물인데 여기 한 칸에서 원래 부동산을 하시던 분이 부동산을 쓰던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시골에 땅 보러 오면 부동산이 어디에 보통 많이 있습니까? 제일 목 좋은 데 있죠. 왜냐하면 오고 가는 그쵸, 차들이 그쵸, 봐야 되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 옆자리에 미래한국연구소 집기를 옆자리에 옮겨놨는데 명태균 씨가 이거를 옮기라고 지시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내가 내년 봄에 쓸 거다 사무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년이라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렇죠. 그 내년이 언제입니까? 산단이 몇 월 며칠 날 됐습니까? 뭐 난 판단이 지금 올해 3월 3월에 15일. 3월에 15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짐을 옮긴 건 그 전년도 5월에서 7월 사이에 짐을 옮기고 7월에 짐을 옮겼는데 7월에 짐을 옮기라고 지시를 하면서 왜 거기다 짐을 갖다 놓는 거냐라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내가 내년 봄에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내년 봄에 쓸 거야. 네. 아.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 땅과 건물을 샀던 그 정의화 의장 비서 출신의 인사는 거기다 부동산 개발 업체를 사업자 신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명태균 사태가 터지고 뭔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저희 이제 보도의 요는 그거고 근데 그 사무실에 명태균 씨 집이니까 7월에 들어왔다가 한 1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 집기가 다 그대로. 근데 검찰이 두 번째 압수수색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압수수색은 9월 달에 있었고 두 번째 압수수색은 9월 말 10월 초 어느 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 짐이 치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직전에. 그래요. 아니 그 혹시 주변 땅을 그 강모 씨라는 사람이 일종의 이제 대리인으로 나선거나 다름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 사람 땅 지금 확인한 게 일부분인 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과 땅은 지금 하나 등기부 등본을 저희가 확인한 거는 작은 땅이에요. 그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작은 네. 땅이고 그 부동산 말에 따르면 앞에 임야를 샀다는 거예요. 임야를 샀는데 거기가 어딘지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도 내가 공개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건데 근데 보니까 그 동네에 거래가 원래 이렇게 됐었으면은 그 거래 이것 때문에 거래량이 40배가 넘게 집중적으로 그래요?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 1월에서 3월 사이에 네, 그 사이에. 그리고 그것을 그 중에서 떨어진 데가 이제 대산면인가 거기가 네. 있는데 거기 산 사람들이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뭐 저희 기사에도 있는데 그 대산면에 땅 사는 사람들이
그 명태균 씨한테 전화해서 막 항의됐다는 항의하고.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왜 손해를 나한테 보게 왜 생겼다. 이랬냐고. 얼마나 그러고. 떠들고 다녔길래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생존 지속성 제고를 위한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네. 입점 론치하서 이거는 뭐예요? 그게 11월 28일인가? 12월 28일. 네. 11월 23일부터 네. 국토부가 창원에 현장 입지 평가 실사를 나옵니다. 국토부가 네. 평가 실사를 나오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최종본을 만든 거예요. 국토부에 제출한 최종. 이렇게 현장 점검하는데 그냥 네. 최종본을 그래서 왜냐면 현장 점검을 하러 오는 위원들한테 우리의 마스터 플랜은 이런 겁니다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꽤 두꺼워요. 꽤 두껍고 거기에는 거의 그 창원 국가산단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주의라고 다 찍혀 있어요. 네, 이거 대회비더라고요. 네, 대외비 문서인데 근데 그 문건을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한 달 전쯤에. 10월. 누가 누구에게? 창원시 부시장과 그 담당 국장이.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창원시 부시장하고 담당 국장은 이거를 하면은 걸린다는 걸 알 텐데. 여기에는 불법인데. 그들이 해명을 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방패막이가 있죠. 그렇죠. 현직 의원이라는. 김영선이. 네. 그러니까 이게 김영선이 결국은 이제 여기서 뒷배가 돼서 봐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원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민간인 신분이었던 명태균은 그걸 보고 거기다 땅을 보러 다니고. 특히 민간인은 그리고 명태균 여기서- 하면 안 되잖아. 여기서 퍼즐을 좀 끼워 맞춰봐야 될 게 그 증언이 있잖아요. 사실 강혜경 씨의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들려줬다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 메시지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게 오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빠가 얘기했죠. 뭐 잘 될 거예요라고 하는 그런 게 혹시 작용했는가?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김영선 의원의 관계자다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혹시 그런 이제 이게 영부인이라고 하는 최상의 권력도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좀 관여되어 있는 그러한 힘센 분이구나 뭐 이런 게 이제 작용을 했는가 한번 의심해볼 만한 사안이다. 재밌네요. 제가 그 강혜영 씨 출석하는 날 창원점 앞에 있었는데 창원 쪽 기자들이 뭐 한 20명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갔으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 뒤에 이제 가만히 서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치 그때 김영선 사무실에 가면 김영선이 아니라 명태균이 배지였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제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고 하고 저희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재 기자 선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선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고, 그거는 뭐 공무원들은 우리가 뭐 이런 유튜브니까 얘기하면 이제 소위 빠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판단하고 누가 이거를 다루는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사무실에 그렇죠, 가면. 그렇죠. 네, 그러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 실질적인 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그리고 김영선이 그러면 그래도 김영선이 의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창원 사람들은 김영선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윤석열 사랑해요 현수막 걸던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했던 의정 활동이 그거밖에 없다는 없어. 거예요. 네. 그럴 정도였고 그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아무런 직함도 뭣도 없던 명태균 씨가 운영했는데 그게 지금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어떻게 된 사정이냐? 명태균 씨가 내가 김영선 만들었어라는 얘기는 뭐 그냥 입만 열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공천 받아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김영선은 이미 명태균 씨의 세계에서는 동급이거나 자기보다 아래고 그치. 자기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중앙에서 오는 거잖아요. 용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창원은 용산에서 358km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358km 있는 사람들은 이 명태균 씨를 얼마나 대단하게 봤을 겁니까? 그 창원 사무실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던 녹음을 들려줬다는데. 아니 근데 그 궁금한 게요. 네. 2022년 10월에 그때 이제 명태균 씨한테 창원시 공무원들이 그 대외비로 돼 있는 거 가서 산단 문제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김영선 의원이 있었습니까? 그 사무실에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강혜경 씨는 김영선 의원이 있었던 적도 있고 명태균 씨가 따로 보고를 받기도 했고 명태균 씨가 그 둘과 밖에서 만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 명태균 씨는 무조건 김영선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죠. 주장을 하겠죠. 그게 면피할 수 있는 거니까 창원시 없으면, 공무원들도. 그게 없으면 창원시 공무원들은 명태균한테 보고한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제일 오래 상주했던 강혜경 씨는 그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주변 설명으로 그 사무실에 김영선 의원이 있건 없건이 상관이 없는 게 창원시에서 어느 정도
이 문제 이런 거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사무실에 소위 말하는 오야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오야가 네. 오야까지 나왔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상식적으로 표현을 이해할 수 쓰더라고요, 없는 게 지역에서. 대외비 문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 특히 산단은요 정하면 그 지역 땅값이 들썩거리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 부지 선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철저하게 대외비를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가가지고 아무리 의원실에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가지고 대놓고 보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서로 명함 안 주고 받았을까요?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고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명태균 씨가 그러면은 의원실 명함을 들고 다녔다는 얘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의원실 명함도 있죠. 본부장 명함이 있었잖아요. 총괄 본부장이라는 명함이 있는데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 명함을 주고받았냐 이런 행위를 확인하기 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시 공무원이 그 해명을 한 거를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데 뭐냐면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입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보고해도 그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도 해명입니까?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보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옆에 얼굴 모르는 사업자를 하나 데려다 놔. 그 다음에 이 사업자가 부시장이랑 국장이에요 담당. 이 보고하는 내용만 들어도 이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아 우리는 그냥 거기 있어갖고 김영선 의원 보좌관인 줄 알았죠. 이렇게 얘기를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는 이 태도 자체. 이게 어쨌든 지금 공무원들은 이게- 항상 책임 안 지는 쪽으로만 얘기하니까 근데 그런데 이게 2022년 10월에 보고했고 네. 11월에 국토부 입지 선정 평가위원이 내려왔는데 같이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 말로는 자기가 안내를 한 건 아니고 차를 타고 그냥 쫓아다녔다고 하는데 근데 그 명태균 씨 말입니다. 미행했다고? 명태균 씨 말입니다. 근데 그 입지 선정 평가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창원시 관계자의 참석을 5명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1명만 입지 평가위원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원시 관계자들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 선정 평가위원들이 내려와서 입지를 보러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창원시에 내가 뭐 그치. 사돈의 팔촌의 형님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문건이 명태균 씨가 보고받은 문건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뭐 참석을 5명으로 제한한다. 뭐 1명은 뭐 이런 맞아요. 내용들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본인 입으로 그걸 알고 자기는 그걸 차로 쫓아다녔다는 거고 주변에 명태균 씨가 한 얘기는 야 그때 내가 국토부 내려왔을 때 안내 다 했잖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런 식으로 보세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비밀리에하고 해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네. 말씀을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다 얘기하고 다녔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렇죠. 소문 다 났을 거예요 그거. 그럼 문제가 안 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퍼즐을 맞춰보면 좀 웃긴 게 있는 게 창원에서 이게 시끄러웠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야, 그 명태균이 그러고 다니는데 그거 뭐야?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게 퍼즐을 맞춰보면은 이게 이 창원시 공무원들이랑 요 얘기한 게 2022년 10월 달이잖아요. 네. 근데 2022년 10월 달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이제 뉴스토마토의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는 이제 보도한 얘기에서도 또 나오는 거긴 하지만 또 이전에 또 사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려진 얘기기도 한데 2022년 10월 달에 대통령실에 이제 황모라는 사람이 네. 뭐라고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했다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너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화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명태균 씨한테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2번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하고 김건희도 팔고 다니지 마라. 근데 저는 이게 지역에서 무슨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고 이 황종호 비서관이 명태균 씨가 자기를 무시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뭔가 그런 얘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끊어버렸다고 뭐 끊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황종호 비서관이라는 분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 않고 김건희 여사나 누가 요거에 대한 어떤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그러면 이런 게 있지만 권력이 지금 어떻게 대응했냐를 놓고 지금 추정을 해보는 건데 2022년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냐면 11월 달에 그 앙코르와트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만약에 이런 사안을 만약에 권력이 감지하고 야 이거는 명태균이 장난치잖아 확 끊어야 하고 딱 끊었으면 11월 달에 그 대화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1월 달에 앙코르 대화가 또 있습니다. 무슨 걸 뭘 뜻하는 거냐. 그리고 12월 달에 이런 내용들까지 갈 수 있는 방금 이제 그 사무실에다가 지몽 결혼 얘기하면서 검찰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검찰이 감지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이거를. 그렇죠.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이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기로 이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후속 취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런 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이렇게 파악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검찰이 왜 모르겠어요. 지역 정보를 다 수집을 하는데 명태균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명태균하고 김영선하고 얽힌 이 문제에 대한 성관이 고발이 들어갔다 그러면 검찰이 그걸 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도 검찰이 이렇게까지 수사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뭔가 더 큰 게 있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안 된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검찰의 손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 그 특검으로 가야 된다, 밖에 이거. 없다. 사실 네, 그 얘기가 그거 외에는 나올 달리 방법이 수가 없어요. 있죠. 굉장히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지금 얼마나 엉터리냐면 짐을 뺀 거를 검찰이 나중에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검찰이 불러다가 닥달을 해야 됩니까? 명태균 씨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명태균 안 불러.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 짐이 어디로 갔을까요?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명태균 씨를 부르면 알지 말아야 될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다 지나가서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김영선 씨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강혜경 씨로부터 받은 돈, 또 선거 보전 비용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야지 사실 오늘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이 11월 1일 날 오후에 발표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산단 문제는요. 지금 우리 한겨레 김한 기자가 되게 단독으로 잘 하고 있지만 이 담당하던 보좌관이 따로 있습니다. 네. 김영선 보좌관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강혜경 씨는 이 산단 전담 보좌관은 아니었고 이모 씨 보좌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보좌관이 지금 현재 연락을 안 받습니다. 일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기자님들도 이제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어떻게 얼마나 찾아질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 얘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만 더 중요한 건 국토교통위원회라든가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좀 물어봐야 되고 김영선이 나타나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치본색 김성원 시사평론가, 김한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노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